저는 올해 58세입니다. 30년 넘게 병원 행정실에서 일하며 쌓아온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단 18살 어린 한 남자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억이라는 돈이 사라진 것보다 더 아픈 건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계획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외로움이 어떻게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제 뼈아픈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이름은 최미정입니다. 1967년생이고 올해로 58세가 됐습니다. 25살 때 대학병원 행정실에 취직해서 그곳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환자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의료진들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병원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결혼은 30살에 했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50살이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호주로 이민을 갔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남게 됐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30년 넘게 다니던 병원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예금을 합치니 4억 정도 됐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로 가야 하지? 퇴직 후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새벽 6시면 눈이 떠졌지만 이제 출근할 곳이 없으니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TV를 틀어도 소리만 울릴 뿐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렇게 끊긴 전화를 들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을 보내고 나니 제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은 푸석해졌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후배 혜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좀 나오세요. 제가 요즘 사진 동호회에 다니는데 거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나이대도 다양하고 다들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사진 찍으러 여기저기 다니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요. 한 번만 나와 보세요.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혜진이가 워낙 권하는 바람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새로 산 등산복 차림으로 동호회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카페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옷차림이 깔끔하고 얼굴도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혜진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우리 동호회 부회장님이에요. 윤재훈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친절하고 사진도 잘 찍으세요.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재훈이라고 합니다. 그날 모임에서 우리는 다음 주 야외 촬영 장소를 정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데 재훈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카메라 좀 봐도 될까요? 그는 카메라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설정을 바꿨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훨씬 좋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나가서 많이 찍어보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그의 미소가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직 후 누군가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약속한 호수로 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고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재훈 씨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알려드릴 거? 우리는 호숫가를 따라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혼한 지 3년 됐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울 때가 많아서 사진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것,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것, 퇴직 후 외롭게 지내는 것. 그는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도 혼자 사니까 그 기분 알아요.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갑자기 카메라 스트랩이 끊어졌습니다. 카메라가 땅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재훈 씨가 재빠르게 손을 뻗어 받아냈습니다. 위험해요. 다치실 뻔했어요. 그는 자신의 배낭에서 끈을 하나 꺼내 제 앞에 앉아서 카메라 스트랩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진지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것, 저를 신경 써준다는 것, 그 감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재훈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 후로 재훈 씨는 종종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날씨 좋은 날이면 오늘 사진 찍기 좋은 날씨네요. 아침이면 잘 주무셨어요? 별것 아닌 메시지들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퇴직 후 텅 비어있던 제 하루가 그의 메시지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야외 촬영 중에 제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발목을 삐끗했는데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재훈 씨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차로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집 앞에서 내리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혼자 계시는데 혹시 문제 있으면 어떡해요? 그는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서 제 발목에 대줬습니다. 이렇게 20분 정도 있으세요. 내일까지 아프면 꼭 병원 가시고요. 그날 저녁 그는 집에 가지 않고 저를 계속 돌봐줬습니다. 냉장고를 뒤적이더니 계란으로 간단한 볶음밥을 만들어줬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만들어준 밥이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혼자 있지 마세요. 외로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달려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로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 씨, 발목은 어때요? 그날 저녁 그는 정말로 전복죽과 파스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매일 연락했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저 지금 지인들하고 작은 투자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어요. 부동산 관련인데 수익률이 꽤 좋아요. 지방에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서 개발이 시작되면 되팔아 수익을 내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정산하고 8% 수익이 나와요. 그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 씨가 퇴직하셨잖아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하시면 훨씬 나아요. 제가 미정 씨를 진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돈을 넣으실 필요 없어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보세요.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작은 금액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음 날 재훈 씨에게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3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일 후 제 통장에 324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24만 원의 수익이 생긴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돈이 불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54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여러 번 작은 금액을 넣고 빼고를 반복했습니다.
매번 약속한 수익이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그때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미정 씨, 다음 달에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수익률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관심 있으세요?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저는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3,24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점점 더 큰 금액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매번 약속한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재훈 씨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했고 만날 때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사실 요즘 프로젝트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서 자금이 좀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조금만 더 투자해 달라고 부탁하는 중이에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제 돈은 괜찮은 거예요? 물론이죠. 미정 씨 돈은 안전해요. 그냥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일 뿐이에요. 며칠 후 그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미정 씨, 죄송한데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1억만 더 넣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후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개발이 지연됐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고 재훈 씨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저에게 조금만 더 투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계속 돈을 넣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날 밤 그는 제게 고백했습니다. 미정 씨, 저 사실 미정 씨한테 마음이 있어요. 저랑 함께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저도 당신 생각 많이 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제 집에 왔고 때로는 함께 여행도 갔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정 씨, 마지막으로 1억만 더 넣어주시면 이번 프로젝트 정말 끝나요. 그럼 지금까지 넣은 돈의 수익까지 해서 5억 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1억을 더 넣으면 제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마지막이라는 약속 지켜주세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그리고 프로젝트 끝나면 우리 제주도로 가요. 거기서 조용히 살아요. 저 미정 씨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남은 돈 전부를 송금했습니다. 정확히 9,8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제 통장에는 생활비로 쓸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곧 5억을 받을 테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집, 바다가 보이는 창문,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는 모습. 저는 그 모든 게 현실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재훈 씨가 연락이 안 됐습니다. 아침에 전화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동호회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직접 그가 말했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찾아가 봤더니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그런 회사 없었는데요. 한 달 전에 누가 한두 번 와서 짐 정리하더니 그 후로 안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4억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진술서를 받고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로맨스 스캠은 돈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훈이라는 남자는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계획한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사진 동호회도 따뜻한 말도 프로젝트도
사랑 고백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와 나눴던 수백 통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사랑해요. 우리 함께 살아요. 모든 말들이 이제는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4억이라는 돈이 사라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제가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하려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일을? 지금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이라는 남자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됩니다. 경찰 조사도 별 진전이 없습니다. 제 통장에는 200만 원이 남아있고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지만 제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게 너무 창피하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제 자존심입니다. 5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고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쉽게 속았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친절을 너무 빨리 믿지 마세요.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온다면 의심해 보세요. 투자 얘기가 나온다면 더욱 조심하세요. 외로움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쉬운 돈벌이 수단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께도 말씀드립니다. 혼자 사는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세요. 부모님이 외롭지 않다면 이런 사기꾼들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저는 그 대가로 사업과 자존심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때로는 아픈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외로움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